예남 친구들 안녕. EBS 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3광 정부 부채 지문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이 글은 정부 부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 부채의 개념을 소개하고요.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데 발생하는 쟁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부 부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개념과 쟁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세금이죠, 여러분. 조세 등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에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얻는 수입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부채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맞으면 빚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부채는 빚은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갚을 돈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부채를 갚는 것을 부채 상환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갚는 것을 우리가 부채 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가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면 국가 신용이 크게 훼손이 되고요. 자, 국가의 신용이 훼손된다는 것은 신용이 떨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국가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 활동 전반이 마비가 되어서 국민에게까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 정리를 보시면요. 자,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국가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도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외국에서 추가적으로 빚을 낼 수 없다. 신용도가 안 좋은 나라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도 아주 높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져서 경제활동 전반이 마비되고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뭐가 적정한 수준인데? 개인의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개인의 경우. 자, 개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1년에 얼마 버는지에 대비해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돈을 빌릴 건데요. 이 연간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돈과 얼마를 빌릴 수 있고 얼마의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그 일정 비율을 정부가 정해준다는 겁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많은 돈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갚기가 힘들겠죠. 그런 애초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DTI, DSR 같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안에서 되도록 관리하려는 의도이다. 빚을 갚는 것이 내가 번 돈 안에서만큼만 빚지고 갚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과 유사하게 개인이 돈을 빌리는 것과 유사한 거죠.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흔하게 쓰이는 기준은, 자, 정부 부채가 어떻게 해야 적정한 기준일까? 자, 그 기준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가 얼마인지, 우리가 버는 돈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자, 이것을 기준으로 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그러한 생산의 대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즉 국가의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부채, 빚이죠. 정부 빚의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자, 이것도 그럼 체크를 해야겠네요.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데도 유용하다. 다른 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그 나라 정부의 부채를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문단에서는요,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가 간 정부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 자, 이제는 국가 간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어떻게 비교하는지는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부채의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자라는 뜻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 IMF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회원국 정부에 급하게 돈을 대출해주는 국제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자, 이 IMF의 기준에는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자, 정부의 부채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국가 채무입니다. 여러분, 국가 채무. 자,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기금상의 빚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예요, 여러분. 다 갚을 돈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갚을 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말한다.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단체가 갚아야 하는 빚, 이거를 우리가 국가 채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으로는 이러한 국가 채무에다가 뭐를 더한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한다. 앞에 나왔던 국가 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면 일반 정부 부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범위는 국가 채무보다 일반 정부 부채가 더 넓겠네요.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는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것들이 비영리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방금까지 봤던 일반 정부 부채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산한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전 들어보셨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0여 개의 비금융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사진이 지금 공공부문의 부채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방금 봤던 공공부문의 부채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정부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비금융 공기업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공공부분 부채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금융공기업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이 국가채무,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여기에 아무데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이고요. 국제적 비교를 위한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4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에서 집계하여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이다. 자, 그래서 국가 간의 이 부채를 비교하는 데 쓰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이 바로 일반 정부 부채, 이것으로 비교를 하라는 뜻이겠죠. 자,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쟁점 중에 하나는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이다. 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일반 정부 부채로요.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 일반 정부 부채라고 했죠. 그런데 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산정할 거야? 이 과정에서 쟁점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공적 연금이죠. 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거죠. 충당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공적 연금에는 방금 나왔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서 언제 얼마를 줘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충당 부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점에 우리가 줘야 하는 그 연금을 현재 부채로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현재 부채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중에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서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방금 나왔던 이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에요. 앞에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포함이 되지 않겠네요. 자, 이유 볼까요?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 주체로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가에서 무조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빚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는 하지만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과 국가연금을 공개는 하지만 이것을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또 논란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포함을 시킬 거야? 말 거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4문단이었어요, 여러분. 일반 정부 부채의 개념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럼 마지막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5문단입니다. 기억 문제랑 관련이 있겠네요.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하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도 일반 정부 부채에 넣어야 한다. 자, 그런 주장의 근거가 나옵니다. 근거는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 자, 첫 번째 선진국이죠. 선진국들의 경우에 연금 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공적연금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가 미래의 연금 수입이나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는데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경우에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가 커 보일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대되는 주장이네요. 정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정부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해서 국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접해서 국민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도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공적연금 충당 부채 포함에 대한 찬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도 많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아주 짧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쉬웠어요. 1번. 자, 서술 방식 문제죠.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너무 쉽네요, 여러분. 답만 체크할게요. 4번입니다. 용어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것저것 정부 부채라든지 다양한 용어가 나왔죠, 여러분. 자, 그것의 사용에 대한 쟁점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용어의 사용상 쟁점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번, 국가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부채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제대로 갚으니까 신용도는 유지되겠죠. 맞습니다. 2번, 연금의 충당 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 금액을 가입자에 대한 빚으로 인식한 것이다. 우리가 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국가 차원의 소득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부 부채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문단에서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4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재원 부족 문제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많아요. 고령화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것은 재원 부족 문제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겠네요. 돈을 내야 할 돈이 연금으로 줘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죠. 정답 4번입니다. 5번 국제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포함 범위를 적용하여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이 문단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국가 채무는 우리가 3문단에서 봤던 것이죠, 여러분. 자, 1번 중앙정부의 회계 및 기금상 빚을 포함한다. 네,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2번 공무원 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 관리 기관의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는 가장 좁은 범위의 채무였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 부채 개념 중 가장 좁은 범위의 정부, 방금 말했던 거죠. 정부 범위를 상정한다. 맞습니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되면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개념.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바로 여기 있죠.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한 일반 정부 부채가 되는 것이죠. 맞네요. 정답 5번입니다.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는 부채로서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요. 3문단 마지막에 보시면 금융공기업 부채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정답 5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부채, 악어의 입에 빠지다. 자,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다.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면서 악어의 벌린 입 모양으로 격차가 벌어진 결과이다. 자, 지출이 많네요. 빚이 많아졌습니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대비 54%에 이르게 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수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81%에 비해서 크게 낮아서 괜찮다라고 보도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한편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로는 이거 뭐였죠, 여러분? 일반 정부 부채였죠.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자,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국가 채무로 비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정부 부채로 비교를 한 것이었죠. 땡. 2번.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려할 필요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땡. 3번. 국가 채무에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국가 채무 비금융 공기업 부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작게 평가된다. 틀렸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4번. 국가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국가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게 유지해야 한다.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죠. 정답 5번이겠네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이용할 경우에 가에 대한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게 올라간다. 정답 5번입니다. 자, 5번 가볼게요.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활동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제 보시면요. 기억,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의 논거를 입증해보자. 기억 주장이라고 했으면 5문단에 나왔던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각 입장별 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료. 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5문단에 있는 내용을 찾으시고 없는 거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 내용과 영향. 선진국들은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5문단에서 선진국이랑 비교를 했었습니다. 맞네요. 자, 2번 주요 선진국의 공적 연금 충당 부채 규모의 추이. 당연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고요. 한국공적연금기관 운용 수익 예상 추이, 이것도 역시 5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국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수입 추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포함되는 것이니까 맞네요. 자, 이것도 역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한국 공적 여금 충당 부채 상정 방법의 변화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A에 들어갈 내용은 선진국의 연금 개혁 관련 내용 또는 우리나라 공적 연금 지급, 미래 연금 수입, 미래에 어떻게 연금이 될 것인지,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한국의 공적 연금 충당 부채 상정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자료죠.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6번입니다. A에서 E의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 훼손되었다 라고 했어요.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한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B 보시면요. 궁극적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끝에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C 보시면요. 통용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통용된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두루 쓴다라는 거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D 보시면요. 자, D는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결한다라는 것,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는다. 맞습니다. 정답 5번이겠네요. 이 보시면요, 여러분.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5번에 밝고 분명하게 봄. 이것도 명시의 뜻은 맞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명시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뜻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 3강 정부 부채에 관한 지문 해설과 문제풀이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